신병아 선생님은 주역의 발가 영화계에서는 쪽집게 점장이로도 유명했다. 거기에다 정지영 감독까지 최진실은 남부군이 개봉할 때쯤이면 톱스타가 돼 있을 것. 이라고 거들고 나서자 이후로는 아무도 나의 캐스팅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이 없었다. 캐스팅이 된 것은 봄이지만 내가 등장하는 것은 가을과 겨울신이어서 촬영까지는 한참 시간이 있었다. 나는 서점에서 남부군을 사서 열심히 읽으며 간호사 박민자의 캐릭터에 푹 빠져가고 있었다. 이때 나는 남부군을 한 컷도 못 찍고 세상을 떠날 뻔한 일을 당했다. MBC TV의 단막극인 베스트셀러 극장 시즌읍에 주인공 거지 역으로 캐스팅됐는데 마지막에 불타는 초가집에 갇혀 죽는다는 설정이었다. 그런데 때가 한겨울이라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불길이 급작스레 타올랐던 것이다. 적당히 불이 붙는 듯하면 컷하는 사인이 떨어지고 내가 밖으로 나와야 했는데 안에 있던 나는 고지식하게도 컷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나오지 않고 있었다. 모두들 어어 하고 있는 사이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으면서 조명들이 터져버렸고 순간적으로 모두들 내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진실이 죽어요. 진실이 안 나왔어요. 나한테만 신경 쓰고 있던 어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다가 뛰어들려 하자. 그때서야 그 사실을 안 스탬들이 소화기 빨리 일을 외치며 어머니를 제지했다. 뒤늦게 일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나는 옆에 있던 이불이라도 뒤집어 쓰고 나가려 했지만 이미 불길이 앞을 가로막은 다음이었다. 내가 어쩌지 못하고 있는 사이 흰색 분말 같은 것이 얼굴에 뿜어졌고 앞이 안 보이며 정신이 아득해지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잡아챘다. 정신없이 밖으로 나와 바닥에 주저앉으니 초가집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 안에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나는 질식해 정신을 잃었을 것이고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생명의 은인은 상대역이었던 이덕화 선배였다. 모두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과감히 소화기를 뿌려대며 안으로 뛰어들어가 들쳐업고 나온 것이었다. 이덕화 선배는 그 과정에서 비싼 가발이 다 타버렸고 입고 있던 고급 점퍼마저 심하게 그을려 입을 수 없게 되었다. 이후 이덕화 선배는 날 만나기만 하면 가발값 물어내라고 말하지만 그 은혜를 어찌 가발 하나로 갚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소동이 가라앉자 연출진들은 사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실감나게 촬영됐다며 바로 다음 촬영에 들어가자고 채근하는 것이 아닌가. 금방 황천행이 될 뻔한 사람을 두고 보채는 그들을 보면서 나는 기가 막혔다. 말로만 듣던 신인 신고식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에 입안에 남아있던 씁쓸한 소화기 분말을 뱉어내며 나는 이를 악물었다. 다음 장면은 거꾸로 너무 추워 얼어 죽을 지경이었다. 내가 불에 타 죽자 거지 왕후 이덕화 선배가 거지들과 시신을 들것에 태우고 마을을 돌며 시위를 벌이는 장면이었다. 얇은 옷가지에 혼잎을 한 조각을 덮었는 시커멓게 그을린 발은 이불 밖으로 내놓은 상태였다. 바람 쌩쌩 부는 한겨울에 그것도 잠깐 찍는 것이 아니고 하루 종일이었다. 온몸이 정말 시체처럼 굳는 것 같았고 이가 딱딱 부딪혔다. 발은 시리다 못해 저려왔다. 죽은 시체였으니 대사는 필요 없었지만 카메라가 언제 비칠지 몰라 얼굴을 찌푸릴 수도 없었다. 컷하면 잠깐이라도 일어나 엄발바닥부터 비벼댔다. 조금 전엔 타 죽을 뻔하더니 이젠 얼어 죽겠다. 어머니는 걱정스런 얼굴로 거지들이 시위행렬을 따라 돌았고 감독님은 보다 못해 어머니는 저리 가 계세요 하며 짜증을 냈다. 촬영이 끝나고 집에 들어오자 불길에 그을렸다가 얼어버린 발이 성할 리 없었다. 얼마나 퉁퉁 붓고 가려웠던지 며칠을 고생해야 했다. 시즌읍은 죽을 고비를 넘기며 고생한 덕분인지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고 비로소 최진실이란 이름 석자가 시청자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신인으로서의 신고식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시즌읍에서 연기자로서 인정을 받은 나는 바로 MBC TV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 중파문에 캐스팅됐다. 나는 기룡우 선배와 남매간이었는데
아버지가 돌림병으로 돌아가시고 오빠와 함께 산속으로 도망간다는 설정이었다. 우리는 그 장면을 찍기 위해 속리산으로 향했다. 문제는 그때가 1월 한겨울이었다는 데 있었다. 이른 새벽에 속리산 산중에 있는 개울물에 들어가 목욕하는 신이었으니 이번에는 불이 아니라 물과의 전쟁이었다. 커다란 바위를 사이에 두고 기룡우 선배가 건너편으로 들어가고 나는 반대편에서 목욕을 하는 것이었는데 한겨울 깊은 산골짜기의 개울물은 얼음보다 더 차가웠다. 손만 슬쩍 담갔다 뺐는데도 손마디마디가 저렸다. 젖가슴께까지 치마 저고리를 지켜 입고 어깨에는 외투를 걸친 채 머뭇거리고 있는데 기룡우 선배가 먼저 물속으로 들어갔다. 대선배가 들어갔는데 신인인 나로서야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없었다. 심호흡 한번 하고 철벅철벅 물로 들어가 목까지 푹 담갔다. 도무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전신이 마비되는 듯한 상황에서도 평화로운 표정을 지어야 했다. 어머니는 내가 어릴 때 심장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닌 적도 있는데 혹 심장마비라도 오는 게 아닌가 해서 애를 태우고 있었다. 약 5분간에 걸친 목욕신을 끝내고 밖으로 나오자 몸뚱이는 이미 내 몸이 아니었다. 그런데 또 당혹스러웠던 것은 그런 촬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간 내가 커다란 목욕 타월 하나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알량한 세수 수건 하나로 어머니는 내 몸을 닦아주시다가 호호 입김을 불어가며 몸을 비벼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들 장비 챙겨 현장을 떠나는 데만 신경 쓰느라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었다. 개울가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나를 부둥켜 안고 있던 어머니는 진실아, 이 일을 어쩌니 큰 목욕 타월 하나 갖고 왔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며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설게 우셨다. 신인의 아픔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다. 당신은 교통 문제도 어머니와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 중 하나였다. 운전면허도 없고 승용차도 없던 상황이라 서울 시내는 주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했고 중요한 자리에 참석할 때는 택시를 이용했는데 촬영 갈 때가 늘 문제였다. 차가 있으면 짐 챙겨서 촬영 시간에 맞춰가면 되지만 차도 없고 장소도 잘 모르니 실수하지 않으려면 새벽부터 떠나는 촬영 버스나 밴에 신세를 져야 했다. 특히나 카탈로그 촬영이 있는 경우는 옷을 30, 50벌씩 갖고 갈아입어가며 찍는데 그 옷들을 실어놓고 끼어가려면 보통 곤혹스러운 게 아니었다. 한참을 그렇게 가다 보면 내가 의상인지 의상이 난지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다. 특히나 날씨까지 더운 날이면 그 옷더미 속에서 촬영 현장까지 2~3시간을 달려가는 동안 나는 이미 녹초가 돼버리곤 했다. 새벽 5, 6시에 떠난 차가 촬영장에 도착하면 대개 9, 10시쯤 되었고 촬영 장비 꺼내고 준비를 해놓고 나면 그제서야 모델들이 하나 둘씩 승용차를 타고 도착했다. 일찍 가면 무얼 하나. 신인인 나는 촬영 순서도 맨 마지막이라 다른 모델들 다 찍을 때까지 내 차례를 기다리며 구석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일이 다반사였다. 어떤 때는 새벽부터 가서 하루 종일 기다려도 차례가 오지 않아 그냥 돌아오기도 했는데 스태프들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됐고 다음 스케줄이 잡힌 날 다시 따라와야 했다. 시간에 쫓겨 의상을 수십 벌씩 갈아입으며 밥도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촬영한 후 내가 받은 개런티는 50만 원 정도였다. 차가 없는 나는 다른 모델들이 다 떠난 후에도 촬영차를 얻어 타기 위해 현장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러다 보면 자정이 다 되어서야 촬영 프로덕션이 있는 충무로에 떨어졌고 지하철이나 버스 막차를 놓치지 않으려면 숨 돌릴 틈도 없이 또 뛰어야 했다. 게다가 촬영 현장을 계속 따라다니다 보면 아침에 나갈 땐 멀쩡하던 쇼핑백 끈이 떨어져 나가게 마련이다. 성한 것은 어깨에 걸고 양옆구리에 끈 떨어진 쇼핑백을 낀 채 촬영팀 일행을 따라가노라면 어머니가 아이고 팔 떨어지겠다 며 주저앉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식구들은 저녁 때 모여 그날 서러웠고 고생했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깔깔대는 재미에 힘든 줄 모르고 새로운 아침을 맞곤 했다. 첫 출연 영화 인남부구는 그 이후 나의 연기 생활에 큰 밑거름이 됐다. 고생도 고생이려니와 영화배우로서의 자질을 연마할 수 있었던 둘도 없는 기회였다. 남부구는 625 당시 지리산을 무대로 활동했던 한빨치산의 수기로 원작자인 이태 선생님이 늘 촬영 현장에 나와 조언을 해주며 영화에 깊은 애정을 보였다. 처음에는 원작 소설의 작가로서 그렇게까지 고생하며 촬영 현장을 따라다닐 필요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소설을 읽고 다른 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뒤에야 그분이 남부군의 주인공 안성기 씨의 실제 모델이며 그분과 처절한 사랑을 나눴던 사람이 간호사 박민자였음을 알고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 이태 선생님의 본명은 이우태였고 충북 제천이 고향으로 서울에 올라와 대학을 졸업했다. 신문기자로 있던 중에 625가 터지자 미처 피난을 가지도 못한 채 서울에 남았는데 이것이 인생의 갈림길이었다. 본의 아니게 북한 측 종군 기자를 하다가 전세가 역전되자 오갈 데가 없어진 그는 빨치산이 되어버린다. 빨치산의 소대장으로 활약하던 그는 군경 토벌대에 쫓기다 부상을 당하는데 이때 자신을 간호해주던 박민자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두 사람은 부대가 둘로 나뉘어 쫓기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이별을 하고 결국 그는 대열에서 낙오되어 눈 속에서 헤매다 토벌군의 포로가 된다. 그는 이후 전향을 하고 63년 6대 국회의원까지 지낸다. 남부군에는 당시 그가 겪었던 극한 상황과 인간 군상의 벌거벗은 모습들, 어쩌다 죽음의 대열에 뛰어든 젊은 지성들의 고뇌가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다. 책에는 빨치산 당시의 이야기만 그려져 있지만 그의 인생은 그보다 더 파란만장한 드라마였다. 지난해 향년 75세의 나이로 눈을 감기까지 그는 기자에서 빨치산 게릴라로 정치인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작가로 남았다. 순창에서 촬영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이 선생님은 새벽에 일어나 벽산반도까지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했다. 네, 거기까지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영문을 알 수 없이 반문하는 나를 쳐다보는 이 선생님의 눈빛은 나를 보고 있지 않았다. 마치 꿈에 젖은 듯 먼 옛날을 바라보고 있었다. 빨치산 토벌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을 무렵 이 선생님은 회문산으로, 박민자는 벽산반도 쪽으로 갈라졌는데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이야. 이 선생님은 그녀가 갔던 길을 다시 한번 밟아보며 잊지 못할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고 싶었던 것이리라. 그러면서 그때 벽산반도에 왜 가지 말았어야지 하며 가슴을 치셨다. 남부군의 첫 촬영은 89년 3월 전북 고창 선운사 부근에서 있었다. 이때는 내가 출연하는 장면이 없었지만 이 연예가 중계와 영화 잡지 등에서 취재를 온다고 해서 나도 내려갔다. 본격적인 촬영은 그해 가을 전북 순창에서 시작됐다. 나는 첫 작품이니만큼 찍기 전에 완전히 캐릭터를 파악하고 시작하겠다는 생각으로 서점에서 남부군 을 사틈틈이 읽어두었다. 그러나 남부군에 캐스팅이 되고 나서 이름이 알려진 때문인지 왜 그리도 부르는 곳이 많아지는지 드라마에도 계속 캐스팅이 됐다. 불에 타 죽을 뻔했던 시즌읍이 끝나자마자 뮤지컬 드라마각 시방이 사랑 열렸네가 이어졌고 청소년 특집 드라마도 권의 일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남부군에 캐스팅되기 전 막 시작했던 조선왕조 500년에는 중간에 계속 등장해야 하는 신이 있었다. 남부군은 언제 어디서 합류해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일단은 방송국에서 섭외가 들어오면 대개 오케이를 하는 형편이었다. 여름이 지나고 찬바람이 슬슬 불기 시작해 남부군 쪽에서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하고 있는데 조선왕조 500년 스케줄이 잡혔다는 연락이 왔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그때 남부군에서 급히 내려오라는 연락을 해올 건 또 뭐람. 본의 아니게 겹치기 출연이 돼버린 나는 일단 먼저 스케줄이 잡힌 조선왕조 500년을 할 수밖에 없었고 녹화가 끝나자마자 밤새도록 차를 달려 남부군 일행들이 촬영을 하고 있다는 전북 순창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첫 캐스팅 당시 그렇게 잘해주며 칭찬을 아끼지 않던 정지영 감독은 부랴부랴 내려온 나를 보고 인사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다. 정 감독뿐 아니라 스태프들, 다른 선배 연기자들 모두 나를 흘낏 쳐다보고 말 뿐 반기는 사람이 없었다. 조 감독을 통해 넌지시 알아보지 안성, 최민수, 이혜영 씨 등 기라성 같은 선배 연기자들이 내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계속 기다려야 했고, 정지영 감독 역시 여러 차례 나를 찾았다는 것이다. 새까만 후배 연기자 때문에 촬영 일정이 지연됐다는 사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죽을 죄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차라리 까놓고 야단이라도 쳤더라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도무지 가타부타 말이 없는 게 더 고통스러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어머니와 함께 눈치를 보는 것뿐이었다. 순창읍의 한 여관에서 다른 여배우들 틈바구니에서 새우잠을 자고 다음날 촬영지인 회문산으로 출발할 때까지도 분위기는 썰렁했다. 회문산은 지리산에 있던 빨치산들이 토벌대에 쫓겨와 한동안 지내던 곳이라 했다. 새벽에 풀발에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 산골짜기로 3시간 이상을 달리는데 아, 우리나라에 이런 곳도 있었구나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 만큼 풍광이 끝내줬다. 그러나 경치 감상하고 있을 틈이 없었다. 모두들 분주하게 움직이며 촬영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점심 식사를 해야 할 시간. 커다란 밥솥에서 저마다 밥을 그릇에 퍼담아 된장찌개에 비벼 먹었다. 김치나 다른 반찬은 아예 없었다. 어머니와 나는 눈치 보느라 얌전을 빼며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데 최민수 선배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바가지에다 밥을 담아 이것저것 넣고 썩썩 비벼 먹고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모두들 그러는 품이 영락없는 진짜 빨치산들이었다. 몇 달 동안 산속에서 빨치산 역할을 하다 보니 어느새 빨치산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식사 끝. 촬영 집합. 100명 가까운 엑스트라들과 연기자, 스태프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현장에서 지급된 빨치산 의상을 입고 지시만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조 감독이 다가오더니 먼저 저기 보이는 산봉우리까지 올라가 기다리고 있어라. 다른 신 촬영한 후 카메라가 따라갈 것. 이라고 정지영 감독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웬 산이 그렇게 험한지 어머니와 나는 거의 기다시피 해서 꼭대기까지 올랐다. 마지막 정상으로 향하는 길목은 줄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코스였다. 등산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던 나는 숨이 턱에 닿았고 속에 있는 것이 다 넘어올 것 같았다. 그래도 숨을 몰아쉬며 도착하고 보니 꼬박 2시간이 걸린 것 같았다. 까마득히 저 밑으로 촬영하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고 있었다. 진실아, 그 머플러 어디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품으로 준비했던 목도리가 보이질 않는 것이었다. 그 목도리는 빨치산 간호사 박민자가 하고 다니던 것처럼 낡고 지저분해 보이라고 간밤에 정성 들여 바닥에 문지르고 성냥불로 그을려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목도리가 없었다. 늦게 촬영에 합류해 가뜩이나 감독 눈밖에 나 있는 상황에 애써 마련한 소품마저 없어졌으니 어머니와 나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그런데 마침 어머니 목에 두르고 있는 머플러가 눈에 띄었다. 오하나님, 살았다. 엄마 그것 좀 풀어봐. 어머니가 두르고 있던 멀쩡한 머플러는 어머니와 나에게 물어뜯기고 땅바닥에 문질러져 그럴듯한 소품이 돼가고 있었다. 최진실. 꼭대기까지 올라오느라 흘린 땀이 식어 덜덜 떨고 있는데 밑에서 마이크로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려오라는 신호 같았다. 어머니와 나는 영문을 알 수 없어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러나 어쩌냐. 카메라가 안 올라오는 데야 내가 내려가야지. 내려가는 건 올라오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자꾸만 미끄러지고 엉덩방아를 찢으면서 내려갔다. 초죽음이 다 돼가 보니 스태프들은 오히려 화를 내며 왜 엉뚱한 산으로 올라가 또 사람을 찾게 만드냐고 했다.
우리가 올라갈 산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산이라는 것이었다. 그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기가 막혔다. 산봉우리가 저 멀리 까마득히 보이는 것이 방금 전 올라갔다 온 산보다 2배는 높아 보였다. 어머니는 아이고 진실아, 난 이제 못 간다. 너 혼자 올라가 찍고 와라. 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나 다행히 시간이 우리를 구했다. 다른 몇 장면을 밑에서 찍다 보니 그만 날이 저물어버린 것이었다. 와 살았다. 다시 숙소로 돌아오는 버스를 탔는데 누군가 잊어버렸던 빨치산 목도리를 건네주었다. 어머니와 내가 깜빡 잊고 버스에다 두고 내렸던 모양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눈치를 짐작해보니 아무래도 우리 모녀에게 떨어진 모든 지시가 일부러 나를 골탕 먹이려고 꾸며졌다는 느낌이 든다. 목도리가 없어진 것도 그렇고 산꼭대기까지 갔다 온 일 모두가 햇병아리. 신인 배우에게 내린 기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늘처럼 우러러 보이던 안성기 선배의 상대역으로 어떻게 연기하느냐가 걱정이었는데 의외로 그는 자상했다. 내가 굳어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말을 걸어주고 영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다. 영화란 TV 드라마와 달라서 재미뿐만 아니라 뭔가 남는 것이 있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돈 내고 입장한 관객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십상이야. 그래서 진지한 자세로 촬영에 임해야 한다. 고 충고를 하기도 했다. 그는 도대체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 같았다. 저 정도 상황에서는 안성기 씨도 짜증을 내겠지.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그는 표정에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살짝 미소를 짓곤 했다. 한 번은 안성기 씨가 다리 밑에서 냇물을 건너다 국군 토벌대를 만나는 바람에 목만 내놓고 물속으로 숨어야 하는 장면을 찍을 때였다. 당시 산속의 날씨는 영하 20도쯤 되었는데 물이 조금만 튀어도 금방 얼어버리는 추위였다. 모두들 몸을 움츠리고 발을 동동 구르며 촬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안성기 씨가 물속으로 들어가 목까지 푹 담갔다가는 이내 나왔다. 뭐가 잘못됐는지 NG였다. 이 영화는 동시녹음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누군가의 잡음이 섞인 모양이었다. 속내에 한 장의 누더기 같은 빨치산 옷 하나. 걸친 안성기 씨는 나오자마자 얼어붙은 몸을 풀기 위해 몸을 비비고 흔들어댔다. 모두들 짜증스런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안성기 씨는 오히려 껄껄 웃으며 스태프들을 독려했다. 그리고는 다시 촬영 사인이 떨어지자 그는 아무 소리 없이 물속으로 철벅철벅 들어갔다. 그에게 가장 배울 만한 점은 자신의 촬영신이 없을 때도 늘 촬영 현장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틈만 나면 좀이 쑤셔 딴짓을 하고 와야 직성이 풀리는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촬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그 복장 그대로 손 한 번 닦지 않고 촬영 작업을 지켜보는 모습은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다. 사실 남북은 촬영 기간 내내 정지영 감독을 대하기가 여간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었다. 햇병아리 신인 연기자인 내가 초반에 저지른 실수 때문이었다.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난감하던 차에 촬영장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다름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사이판에 CF 로켓을 가자는 제의가 들어온 것이었다. 마침 나는 열흘 정도 짬이 있었고 남부군 제작팀으로부터 어렵게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 말이 CF 촬영이지 일정이 그리 빡빡하지 않아서 그 일은 거의 휴가나 마찬가지였다. 더구나 이 여행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첫 해외여행이라 촌스럽게 보여서 그랬는지 사이판 공항에서 일이 터졌다. 입국 심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수속 잘 밟아 들어가는데 심사원이 나를 붙잡고는 한참을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이었다. 영어가 짧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연신 중얼거리는 세관 직원과 손짓 발짓 해가며 옥신각신해야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내 여권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입국 서류에 영화배우라고 쓴 것을 보고 관심을 가졌던 모양이었다. 들뜬 마음으로 사이판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우선 일부터 끝내놓고 홀가분하게 휴가를 보내자는 생각으로
바로 CF 촬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그곳에 예기치 못한 대형 사고가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